저희가 합의한 순서와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이나 관계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추의 고장 보은, 와인의 고장 영동, 묘목의 고장 옥천, 절임배추의 고장 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북 상주시 소재 민간개발조합이 1985년부터 추진해온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환경, 우리 안병옥 차관님, 예. 이제 그간 이 진행 결과를 보면 1985년도에 이게 경북도에서 최초로 온천 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상주시 피고로 환경이익 침해 소송에서 괴산군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2004년도에 상주시 재허가를 받아서 2009년에 괴산군 대법에서 또 재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도에 또 이제 상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있었는데 이제 반려를 해서 2015년도에 또 2018년도에 이제 지금 올해 상주시에서 또 대구지방환경청에 재협의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송영근 물환경정책국장님도 대구지방환경청장 하셨죠? 네, 내용도 좀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내용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다음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법원 판결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패소를 했는데도 이것을 계속하는 거 보면 우리 사법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개발 예정지 90%가 상주시가 아닌 외지인 소유로서 상주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셋째로는 이제 괴산의 청천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청정지역으로서 이렇게 환경 보전을 침해할 수가 있다. 네 번째로 온천 개발이익 향유 지역, 그러니까 경북 상주시죠. 이 향유 지역은 또 피해는 또 하류 개산 지역이 이렇게 충북에서 보게 되고 청주까지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청주시까지. 근데 지금 보면 이 온천 사업이 다 또 이 물 건너간 사업이에요. 내리막길을 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보면 부곡, 온양, 수안보, 유성 온천 등 그때 한창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내리막길 사양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또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되면 또 이게 상당히 지역 경제에도 여파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흉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 차관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좀 헤아려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이럴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문장대 온천 문제는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사법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일부 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자가 제시하는 오수 처리 계획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 또 두 번째 그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그 의견과 우려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히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그 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의 건강권 또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유영진 식약처장님 최근 유행하는 관련형 전자담배 있죠. 네. 이 유해성 관련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예. 일단 PPT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담배하고 전자담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정작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과 유해성 분석 등 정보가 없어서 전자담배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들이 알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고 건강 위협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에서는 올해 안에 제조사의 제조 성분 신고와 유해성 입증을 의무화하는데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복지부 예, 예. 차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판단에는 이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가 이제 결정적 차이는 연소와 흡연 그런 방식인데 이에 대한 차이가 전적으로 이렇게 무시된 성분 분석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즉 일반 담배는 직접 350도 정도의 연소를 통해서 즉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담배는 700도 정도의 열선 스틱 가열을 통해서 증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식약처에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위해 진행하는 분석은 단순히 전자담배의 증기에 함유된 구대 성분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혀 새로운 담배 형태로서 연소와 가열의 성분 도출 방식이 다르고 350도와 그 두 배인 700도의 열화학 반응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함량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불철저한 유해성 분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것이 사회적 참사를 야기한 가습기 사태의 교훈을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즉 공학적 성분뿐만 아니라 이학적 측면의 인체 영향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몇몇 주의 분들이 전자담배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들로부터 일반 담배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두통, 메스꺼움 이런 것이 특이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들 대상으로 문진 성격의 설문조사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 문제인 성격의 설문도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학적인 영향 분석을 위해서 그 관련된 연구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자담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이런 걸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박덕흠 의원님처럼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동쪽에는 용마산, 망우산이 있고 서쪽에는 중랑천이 있는 가운데 중 물결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용마산이 있어서 우리 산림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밑에 있는 달동네 많이 보셨죠? 네. 예, 제가 지난번 재난특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는데요. 산 밑에 있는 달동네, 그 달동네는 오랜 동안 사람들이 그냥 틀어지고 집을 짓고 살면서 자신들의 집이 된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바로 밑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달동네에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곳을 올라가다 보면 소방차는 어느 지점부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봄철 등산객이 많으면서 대형 산불이 걱정되는 이 시기에 저는 산림청장께서 우리 산림청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런 달동네를 한번 시찰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누누이 요구를 하는데 그 길을 소방차가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차가 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면서 산 바로 밑에는 길이 없어요. 아예 집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들을 다녀왔었거든요. 집을 고치고 내놓으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집을 고칠 차가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산 바로 밑에 달동네하고의 그 사이에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서 소방차도 유사시에 그 길을 가고, 우리 산림청은 그 길을 아름다운 둘레길로 만들어서 봄이 되면 사람들이 산을 보고 또 달동네에 사는 것이 또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면 일거양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장님께서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달동네와 산동네 다녀보면서 그런 대책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산에서 산불이 나서 이 달동네로 이렇게 번져서 그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할지 한번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의 산림청에서 자주 왔었어요. 생태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격려하고 고맙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산림청장님 모셨으니까 이번에 오면서 저희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례가 돼서 곳곳에 아름다운 둘레길과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가 이번에 미설치로 화재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 병원들이, 의원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병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시장에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신 상인들에게 스프링클러를 내가 반 줄 테니까 당신이 반 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반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나 그런 것도 사례로 저는 건물주가 일정 부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비용, 나라에서 지원도 하고 건물주도 하고 그리고 그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도 일부분을 해야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상인들이나 이런 병원 사람들도 나 이제 문 닫고 나갈 생각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으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장성 요양병원 때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못해가지고 참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또 질문이 있어서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재정 당국과 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당국, 협의하겠습니다. 건물주, 그리고 임대인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에 질문하겠습니다. 퍼실이 그러면 거기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 요소가 들어 있는 거지요? 퍼실이에요? 네. 예. 환경부에서 이번에 퍼실 수거 명령 내리면서 자체 검사 안 했다라고 했는데 자체 검사 안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런 유해성 물질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제가 실제로 퍼실 세제를 써요. 퍼실 세제에는 없나요? 걱정스럽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퍼실 세제를 쓰기 때문에 탈취제에 있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한데요. 저는 그 자가 진단을 안 했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유해성 물질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수거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식약처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장님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눴는데요. 술집 하고 싶진 않지만 동네 호프집을 하고 있어요. 동네 여러분들이 호프집 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주민등록증 검사했더니 언니 주민등록증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옛날 거라 그런지 잘 안 보여서 어떻든 언니네 주민등록증 갖고 오느랑 같이 술 팔았어요. 팔고 났는데 영업정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상 그거 이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청소년 보호법은 고쳐졌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사기치고 주민등록 위조, 변조, 그리고 야, 저 가게 뚫었어. 뚫고서는 곧장 지들이 신고하고 술값 안 내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받고, 청소년 보호법은 이거 유죄아니라고 이제 다 고쳐졌거든요. 식약처만 그걸 빌미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나는 재난은 아니지만 선량한 자영업자들 골고루 겪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기소유예되거나 선고유예되면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아니 내가 큰 권력이에요. 그 식당이나 호프집이나 잔잔한 그런 상점들을 영업정지 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안 쓸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9를 감한 2달 영업정지에서 6일만 영업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2달 영업정지 빵빵 때려요. 그럼 이 자영업자들이 또 가서 하소연하고 행정처분, 재판,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법도 마저 개정하자고 했는데 한지가 언젠데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어요. 식약청 관계자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부탁드리는데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차관님. 10분의 9를 경감하는 부분에서는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좀 독려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도 좀 우리 상임위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예. 답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차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의원님. 식품의약안전처차장님, 서영기 의원님 그 말씀 꼭 좀 이루어지도록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우리 노동정책실장님. 네. 제 국토위 소속인데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20년 연한이 지난 것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국토위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 그동안 한 5년 동안 크레인 사고들을 보면은 기계적인 결함, 타워크레인의 노후화나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압도적으로 그 크레인의 기계적인 결함과 별도로 그 설치 과정이나 또 상승하고 해체하는 과정의 작업자에 의한 사고로 원인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저희들 아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77%가 작업자에 의한 사고고 나머지 23건 정도. 그러니까 5년간 26건이 있었는데 20건이 그런 작업자에 의한 사고예요. 6건만 기계적 결함이 안 사고. 그래서 20년 이상 크레인들을 전부 규제할 필요가 있냐, 퇴출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에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타워크레인의 그 기계적인 결함의 원인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뭐 작업 과정의 영상장치 설치나 원청에 대한 책임들을 강화하는 이런 대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그런 원인이 바로 작업자들에 의한 사고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좀 대책이 좀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세워진다 한다고 보고 이걸 원청만의 책임으로 원청이 감독하는 원청이 하청 그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감독하는 이런 책임을 떠나서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그래서 않도록 좀 고용노동부에서 국토부랑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타워크레인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 국토부하고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작년도에 그 타워크레인만 중심을 한 예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노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림축산부 차관님. 예. 그 구제액이나 AI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그 살처분 보상금을 지금 국비가 80%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방비가? 그렇습니다. 예. 예. 지방 시도가 부담하는 게 20%입니까? 20%. 근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이 국가 사회적 재난인데 이것을 지자체에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게 부담하는 게 맞는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까? 예,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80%고 지방비로 20%를 하고 있는데 이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 지자체나 농가의 그 방역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노력 부분 또는 그 농가의 노력 부분에 대한 책임을 20%를 지금 그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농촌 지역, 축산업 지역은 정말 재정 상황이 더더욱 열악한 지자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산 당국과 니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방역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부담하자 하는 것은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 가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정부에서 좀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AI나 구제역이 완전히 자연재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원인을 따져보면 인적인 그런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청장님, 예. 농축산물 재해보험 제도 있죠? 네네. 태풍이나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산물의 경우는 대상 품목이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 대상 품목이 6개 품목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떫은 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임목의 경우 80% 산주의 80% 이상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대상 품목이 제한되어 가지고 가입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소나무 재손충 피해 이 경우도 가입이 힘들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특히 이제 병해충이나 질병 대상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연구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임산물에 대해서는 그 재해보험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품목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림하고 그다음에 숙각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재해보험을 이렇게 국가가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 자시라든가 유용 작물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좀 이 단기소득원에 대한 이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산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예,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예, 산림청장님, 예, 김재현 청장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예, 금년에도 또 강릉 지역 저쪽에 삼척 지역에 또 산불이 발생했는데 고생 많으셨죠? 예. 네,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은 뭐 제일 많은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산불 원인의 패턴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예. 실화라든가 또 특히 이제 주택 이 화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 농업부산물 소각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산림 지역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이런 레저 또는 이제 이런 주말 농장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도 이제 생겨나면서 화재 요인들이 이제 산림 주변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데 대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제가 보니까 그 건축물 화재로 인한 그 화재가 최근 5년간에 7배가 증가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그 산불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초기에 잘 막고 또 그것을 유사시에는 또 제대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사전에 그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유사시에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감시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토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그 사전에도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방 단계에서도 활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진화 단계에서 특히 야간 그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드론으로 지금 산불이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뭐 그 진화 전략을 세운다거나 예. 그 소위 말하는 작전을 거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첨단 우리 그 기술이 많이 좀 새로 도입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도입해서 산불 예방 또 화재 그 진압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식약처장 우리 처장님, 예, 요즘 그 국민 먹거리 안전 어떻게 뭐 안전합니까? 배달 음식이 요새 많이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 2인 가구가 늘고 또 이제 편리한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배달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안전 문제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 그 17년 4월 이후에 배달 예방 업무 체계를 협의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확대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 배달업체 그 이런 식품 안전 문제 또 위생관리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무허가 이런 또는 부적격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국민들의 그 먹거리 안전 좀 만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예, 환경부 차관님, 환경부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환경부 기능은 환경보호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물관리 일원화를 이제 하시려고 좀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예.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국토부에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 예.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1994년 이후에 한 20여 년간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 지난 대선에서도 뭐 4개 정당이 다 공통적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함으로써 지금 중복의 문제라든가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물관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많은 논의 있던 건 맞죠, 그죠? 여기에서 물은 뭘 말합니까? 물관리 일원화 할 때 물을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물은 어떤 대상으로 보고 계세요? 물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뭐 물을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수자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또 물에는 또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또 생태계 일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물은 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국토의 일부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토의 일부고 또 생명의 원천이고, 예.
그리고 뭐 이게 자원도 되고 또 우리가 관리의 대상으로도 되고 또 우리 국내 유사시에는 물은 곧 안보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물 관리 잘못하면 대량 홍수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수 치수라는 것이 아주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수라는 거, 물을 이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의 또 이런 행복도 도모할 수가 있고, 생태계도 왕성해질 수 있고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치수. 예, 물 관리 잘해야, 물이 많을 때는 그거를 잘 적절하게 배수하고 관리를 해야 국민 피해를 막아볼 수 있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적절한 수량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적절하게 어떻게 확보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본래 기능은 뭐 환경보호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 자, 보전을 주로 중시하는 환경부에 지금 이수치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또 집중호우, 전례 없는 그야말로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야기하는 그거를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쩌면은 물그릇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적절한 그 배수할 수 있는 여러 시설 보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뭐 가장 뭐 중심적인 기능을 환경 보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넓게 보면은 이제 물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예.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 핵심적인 이제 그 국토의 일부인 물만 떼갖고 이 환경부로 이관하겠다. 오히려 국토부의 전반적 국토관리에 허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추적인 이 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토의 그 이런 혈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혈관계를 따로 떼서 중추적 기능을 달리하면 인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죠. 저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의 본래 기능은 이제 보전 기능인데 의장님 조금 시간 1분만 그래서 본래 기능에 지금 뭐 할 게 지금 그 환경부가 지금 단순히 수질만 관리하는 거 아니죠? 네, 대기질 관리해야 상하수도, 되죠. 토질, 토양 오염도 막아야죠. 할 게 부지기수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죠. 미세먼지 대책, 종합대책 내오지만 지금 요새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직 뭐 어떻게 좀 악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3월 들어서 비상자감조치가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점점 우리가 우리 대외적인 요인도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수질 관리도 지난번에 4대강 일환으로 뭐 우리가 3.2조가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오염은 관리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그런 해야 될 본래 업무도 많은데 국토부로부터 지금 소위 댐 건설 관리 또 하천 유지 관리 이런 업무를 또 가져와서 하시겠다는 거는 본래 업무를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의 변화 없이 저희가 수량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수량 업무를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그 인력이 우리 환경부로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 환경부가 또 별도로 쌓아왔던 노하우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훨씬 더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다른 토목 업무라든가 그런 다양한 건설 정책 업무랑도 직결되고 오랫동안 거기에 노하우와 인력과 학문 분야가 얽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떼갖고 환경부에서 하면 이 환경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전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물가 일어나면 풍성한 제기되는 거지 논리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우리 인력 활용량이라든가 공공가제라든가 역할 이런 것들이 아직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뭐 마치 그냥 국토부 4대강 주로 추진하는 공청에 대한 징벌적 차원에서 너무 일이 되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그건 안 되겠죠. 정부 차원에서는 교통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물 관리에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국토부가 그 동안에 우리 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기여한 측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 경험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처럼 물을 대형 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 조직 개편에는 과거의 어떤 연속성과는 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을 잘 또 살려나가면서도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물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현재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위협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OECD 통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노출도에서 35개국 중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림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원전 사고나 메르스보다도 높고 다른 위험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의 우려처럼 정부가 아직 그 미세먼지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개수를 살펴보면은 PM10, PM2.5 측정기가 각각 기초단체당 평균 1개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환경부 우리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이거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328개소 정도 측정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까지 505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정부 서비스의 질도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이상일 때가 지금 평균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13.81로 저희가 계산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많은 일수가 있는 데가 지금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라북도입니다. 네, 전라북도입니다.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18일 정도 되는데 전라북도가 한 30일 정도 이렇게 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북도하고 서울시를 단순 비교를 해보면 서울시가 미세먼지 나쁨 이상 등급일 때가 작년 기준으로 한 20일 정도 되고요. 전라북도가 한 1.5배 정도 이렇게 더 많고 면적도 13.3배 정도 넓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 수가 서울이 한 2배 정도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세먼지 나쁨 이상의 일수가 많고 넓은 지역일수록 또 미세먼지 측정기도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요런 그 지역적인 그 앞으로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할 때요. 이런 지역적인 차이까지 고려해서 국민들이 받는 서비스 질에 좀 차이가 없도록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험 노출도가 훨씬 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영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을 보면은 학교당 1.05개 수준이고 학급별로 따져보면 8.1%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아서 미비하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께서도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각 학급에 한 대씩 공기청정기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한 약 24만 대 공기청정기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이거를 그래도 좀 미리 대책을 세우자면 그 스쿨존을 만들어 가지고요. 등하교나 활동이 많은 점심시간에 물 청소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물청소차를 동원해서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때 그 물청소를 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저감 조치 시에는
약 1,000대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물 청소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또 예, 청소차도 지금 저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더 대수를 좀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 취약계층에 또 아까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르신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또 어르신들도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 요양시설에 공기 정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제가 답변 그게요. 예, 한 전국 평균 설치율이 한 23.3%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평균적으로 그런데요. 지역별로는 또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도권에서만 1년에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조기 사망하고 또 이 영향이 노인들에게 더 크게 이렇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 요양시설하고 시골 마을회관 이게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도 좀 공기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도 좀 적극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아마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아마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보건복지 차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국정차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전국적으로 한 23% 수준인데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 경우에는 한 10%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노인복지법상 의무 시설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상당히 미세먼지가 상당히 건강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확대 방안을 공개부처와 협의해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차관님 보셨나요? 네. 예. 고용노동부 차관. 네, 지금 원래 이제 그 재난 얘기를 하면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의 변화라든가 또 화재 같은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 이 대량 실업의 경우에도 어찌 보면 뭐 전통적인 의미의 재난은 아니지만 사회적 재난의 일부로 아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대통령께서도 청년 실업을 국가 재난의 문제로 언급을 했고 정부도 실업을 재난으로 보고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GM 군산공장의 폐쇄가 확정될 경우에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상실하고 또 가족까지 포함할 때 군산시 인구의 약 26%인 7만 명이 생계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 재난에 만약에 이게 정말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난다면 사회적 재난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저 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국무회의 좀 참석하느라고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호영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뭐 엄격한 의미의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당연히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또 저희가 이제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이미 3월 8일 정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만 아직 뭐 정부 대책 자체가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자체하고 전북도하고 군산시 그다음에 다른 부처 중앙부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무엇을 어떻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다음 최대한 지원을 해서 지역 경제 또는 지역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좀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컬링과 영미의 고장 의성 출신 김영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형 간염이 법정 전염병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형 간염의 발병에 관한 통계도 없죠. 예, 그건 저희들이 좀 조사를 있습니다. 집계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약 10년 전부터 이형 간염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 이형 간염에 대한 통계 이런 것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같이 실태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E형 간염이 그 소세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죠. 그죠? 예, 일부 그런 네, 예.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독일산 소세지하고 이런 것들이 작년에 독일산만 사실 25만 톤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관세청에서 무역 통계에서 잡히는 것하고 식약처에서 검역한 통계하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산 소세지도 그 식약처 검사에는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그 농축산부 검역하고 우리 식약처하고 수치가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멸균 제품 소시지에 대해서는 그 검역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그 수치 차이가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멸균 대상이라서 제외된 겁니까? 예, 멸균 제품. 멸균 제품이라서. 예, 멸균 제품은 제외되고. 예. 예. 그러면 실제로 그 수입되는 것들의 검역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작년에 이제 그 계란, 그러니까 살충제 계란 얘기가 될 때 전란, 네덜란드산 전란이 그 뭡니까 무역 통계에 있는데 검역 통계에 안 나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수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식약처를 검사를 거칩니다만은 배에서 쓴다든지 또는 갬범품이라든지 자가 소비용은 일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 검역 그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작년에 살충제 문제도 있고 E형 간염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관세청하고 식약처 자료를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때까지 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원님 그 말씀드리신 E형 간염은 작년도 집계에 의하면 한 1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많은 수가 그 E형 간염에 노출된 건 아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죠? 작년에 유럽에서 5,500명이 확진됐고. 예. 그 농식품부에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금 농약 생산 단계에서 1년에 검사를 몇 회 정도 하죠?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8만 회 정도 합니다. 비슷한 검사를 일본은 1년에 10,000회 정도 해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농약 잔류 검사를 다른 국가에 비해서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유통 단계에서 검사는 훨씬 작습니다. 검사가 생산 단계에 집중되고 유통 단계 소비자들이 먹기 직전의 단계에서 검사 수치는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이게 역전돼 있어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식약처장님, 락토파민은 지금 우리나라 허용되고 있는 거죠? 성장 보조제로 그러니까 그 기준은 있습니다. 예, 성장 촉진제. 그 발암성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성장 촉진 우리나라는 허용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방금 의원님 질문하신 그 생산 단계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생산 단계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통 단계에서는 그 검사를 좀 작게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니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수입식품이에요. 수입식품이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 관리가 훨씬 더 철저하면 수입식품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다 될 수 있잖아요. 수입식품은 통관 단계에서 또 다른데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관 단계에서 이게 서로 안 맞다고. 국내산은 그 생산 단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락토파민 얘기를 해보자고요. 락토파민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하고 남미에 한 10개국 정도 되죠. 그건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지금. 이걸 금지시켜 놓은 나라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럽 등 한 80개 국가가 돼요. 우리 허용하고 있어요. 자, 다시 농식품 묻겠습니다. 예. 국내에 돼지하고 소의 락토파민 얼마나 쓰십니까? 그건 저희들이 거의 안 써요. 예. 허용은 돼 있는데 실제로 농가에 쓰지는 거의 않아요. 아주 비율이 낮아요. 식약처장님. 예. 미국 소하고 돼지하고 락토파민 어느 정도 비율로 씁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돼지고기는 45%를 락토파민 쓰고요. 소는 30%를 쓴다고 통계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생산 과정에서 검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유통 과정에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국내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산 단계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는 작게 제가 하고 하고자 예. 하는 얘기를 예. 좀 이해를 해줬으면 예, 좋겠어요. 국내산 돼지에 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락토파민 검사를 몇 번 했습니까?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한 것 2천 몇 번 했어요. 2천 몇 번. 그런데 실제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 락토파민 검사를 몇 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20번. 안 맞잖아요. 수입 단계라고 제가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이거예요. 이게 식품의 안전검사, 항생제든 촉진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농약이든 예. 이것이 사람이 먹기 직전 단계에서 검사가 엄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생산 단계의 검사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유통 단계의 검사 숫자는 상대적으로 역전되고 아주 적게 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국내 수입물에 대해서는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입물은 생산 단계라는 게 국내에 있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만 수입 단계에서는 모든 통관 단계를 다 거치기 때문에 수입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제가 보고받고 있고, 다만 국내 생산 단계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에서 검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에서는 작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한번 제가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짚을 거예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의원님. 예, 용인을의 김민기 의원입니다. 산불 관련해서 김재현 산림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어디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네. 아무리 예방을 해도 끊임없이 산불은 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산불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불 진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산불 진화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청입니다.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게 소방에서 할 거로 여기고 있는데 왜 산림청이죠? 이 주관 기관이고요. 산불에 관련돼서는 산림청이 주관 기관이고, 여러 관련 부처들하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매뉴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누구 산림이냐에 따라서 주체가 좀 달라요. 국유림일 때는 산림청이 책임자고요. 공사유림일 때는 시군 구청장 혹은 도지사가 책임이고요. 또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3,000평, 지금 화재가 났는데 3,000평 미만이면 구청장이 지휘권을 갖죠. 3,000평 이상이면 시장이 지휘권을 갖죠. 30만 평 이상이면 도지사가 지휘권을 갖죠. 그리고 산속에 있는 산림이 타는데, 화재가 나서 타는데 그 옆에 있는 산림 화재에 의해서 집이 화재가 났다. 그럼 이 책임은 산림청에 있지 않고 소방서장, 소방본부에 있죠.
지금 이제 역할이 나눠진 게요. 지금 이제 그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재산과 관련돼서는 소방청이 전부 이게 담당- 맞죠? 네. 그러나 산불이 났을 때 119를 신고합니다, 국민들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초동 진화는 이제 소방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중간쯤 가다가 이 산불의 규모에 따라서 관리 책임자, 즉 지휘 책임자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큰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 언론에서 이걸 조목조목 짚었는데 아직도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봤더니 OECD 국가만 한번 살펴볼게요. 소방에서 산불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는 19개 나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데는 8개 나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등 이 산림 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산림청, 즉 우리로 치면 산림청이 주무 기관이 돼서 산불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6개국인데요. 그게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각 주죠. 주마다 특색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멕시코, 칠레, 터키, 라트비아입니다. 요 나라만 지금 산림청이 주관해서 불을 끄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 이거 일원화된 소방 체계, 산불 진압 체계를 갖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 네. 의견에 대해서 우리 산림청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요? 예, 뭐 산불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몇십 년간 그 주관 부서로서 쭉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이게 산불 예방과 그다음 진화와 복구 단계에서는 산림을 어떻게 복원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우리의 어떤 노하우가 국민들에게 최상의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 산불 끌어갔으면서 불 끄고 났을 때 산림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제가 조금 아까 쭉 말씀드린 것만 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보시면 야 이거 이상하게 돼 있었구나. 우리나라 산불 소방관과 그 각 지자체에서 끄는 줄 알고 있었더니 이상하게 돼 있구나. 책임 소재도 이렇게 여길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산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가 상공에 떠 있어요. 그런데 밑에 소방관과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까? 예, 그 문제가 이제 제기가 돼서 그 지상과 공중이 그 504 채널 교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소방에서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국민들께서 이런 거 아시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늘에 떠 있는 소방 헬기와 밑에 있는 소방관이 무선 통신이 안 되고 있는 거에 채널이 달라요. 지금 뭐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과거 10년 전에는 어땠어요? 영상 자료 보기 어려웠을 때는. 지금 점차 지금 그 공조 체계를 그렇죠. 더 강화해 나가고 이게 있습니다. 점차 가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산림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산림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응 서로 상호 간의 기관별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가 대응이라는 얘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뭐 저희 산불 특수 진화대라든가 공중 진화대라든가 이 전문 인력들이 실제로 지상에서는 화선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다 산림청 소속의 직원들이 끄고 있습니다. 소방은 산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산림청 소속의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500명 정도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지금 관련해서.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500명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다 지자체에서 동원한 자발적인 봉사자들 그리고 소방
군인, 민간군 합동으로 끄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문제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016년 소방에서는 산불이 1321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391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2016년 거만 하나를 갖고 비교를 할게요. 이런 통계입니다. 즉 2016년 소방의 통계는 산불이 1321건에 36명이 사망. 산림청은 2016년 391건에 6명 사망이에요. 자,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불입니다. 그런데 통계가 달라요. 왜 달라요? 네, 이제 산불 통계는 산에서 발생하는 통계만을 잡고 있고요. 소방에서 잡고 있는 산불 통계는 임야 화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들불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게 논문입니까? 지금 산에서 남은 산불이죠. 국민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 다른 데이터, 다른 통계를 갖고 대책을 세우니 대책이 같아집니까? 그래서 적어도 기관에서는 같은 통계를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같은 대책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농지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자, 조정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산에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소방이 출동해서 껐습니다. 그리고 112 신고는 받았고요. 주민이 껐어요. 그 산림청에서는 이것이 산불로 인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에서는 이것을 산불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큰 불로 진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것을 산불로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방하고는 아주 공조 체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이렇게 저희가 그 정책 협의체를 꾸려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시죠. 간단한데요. 이 문제는 지금 부처 간에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왜 OECD의 예를 들어줬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 안 되면 컨트롤 타워를 따로 세울 필요도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고집만 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옛날 거라 그런지 잘 안 보여서 어떻든 언니네 주민등록증 갖고 오느랑 같이 술 팔았어요. 팔고 났는데 영업정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상 그거 이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청소년보호법은 고쳐졌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사기치고 주민등록 위조, 변조, 그리고 야, 저 가게 뚫었어. 뚫고서는 곧장 지들이 신고하고 술값 안 내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받고 청소년보호법은 이거 유죄아니라고 이제 다 고쳐졌거든요. 식약처만 그걸 빌미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제가 이것은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나는 재난은 아니지만 선량한 자영업자들 골고루 겪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기소유예되거나 선고유예되면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10분의 9를 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내가 큰 권력이에요. 그 식당이나 호프집이나 잔잔한 그런 상점들을 영업정지 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안 쓸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10분의 9를 감한 2달 영업정지에서 6일만 영업정지를 때리는 게 아니라 2달 영업정지 빵빵 때려요. 그럼 이 자영업자들이 또 가서 하소연하고 행정처분, 재판,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법도 마저 개정하자고 했는데 한지가 언젠데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안 돼 있어요. 식약청 관계자들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부탁드리는데 답변 주십시오. 예, 지금 차관님.
10분의 9를 경감하는 부분에서는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서 좀 독려를 하고 있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불기소 처분이라든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도 노력하고 의원님도 좀 우리 상임위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노력의 성과를 보여주십시오. 예. 답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차장님께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의원님. 식품의약안전처처장님, 서영기 의원님 그 말씀 꼭 좀 이루어지도록 좀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예. 우리 노동정책실장님. 네. 제 국토위 소속인데요. 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에 20년 연한이 지난 것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국토위에서 크게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 그동안 한 5년 동안 크레인 사고들을 보면은 기계적인 결함, 타워크레인의 노후화나 기계적인 결함보다는 압도적으로 그 크레인의 기계적인 결함과 별도로 그 설치 과정이나 또 상승하고 해체하는 과정의 작업자에 의한 사고로 원인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저희들 아니,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77%가 작업자에 의한 사고고 나머지 23건 정도. 그러니까 5년간 26건이 있었는데 20건이 그런 작업자에 의한 사고예요. 6건만 기계적 결함이 한 사고. 그래서 20년 이상 크레인들을 전부 규제할 필요가 있냐, 퇴출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월에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나치게 타워크레인의 그 기계적인 결함의 원인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뭐 작업 과정의 영상장치 설치나 원청에 대한 책임들을 강화하는 이런 대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그런 원인이 바로 작업자들에 의한 사고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그리고 좀 대책이 좀 분명히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세워진다 한다고 보고, 이걸 원청만의 책임으로, 원청이 감독하는, 원청이 하청 그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감독하는 이런 책임을 떠나서 정부가 좀 구체적으로 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그래서 않도록 좀 고용노동부에서 국토부랑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타워크레인과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 국토부하고 저희 고용노동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작년도에 그 타워크레인만 중심을 한 예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그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노사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농림축산부 차관님. 예. 그 구제액이나 AI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그 살처분 보상금을 지금 국비가 80%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지방시가? 그렇습니다. 예. 예. 지방 시도가 부담하는 게 20%입니까? 20%. 근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국가 사회적 재난인데 이것을 지자체에게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게 부담하는 게 맞는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까? 예,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80%고 지방비로 20%를 하고 있는데, 이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에 지자체나 농가의 그 방역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강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지자체의 노력 부분 또는 그 농가의 노력 부분에 대한 책임을 20%를 지금
그 부담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AI가 발생한 농촌 지역, 축산업 지역은 정말 재정 상황이 더더욱 열악한 지자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예산 당국과 니들도 책임이 있으니까, 방역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부담하자 하는 것은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 가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정부에서 좀 검토를 지속적으로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또 생태계 일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물은 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국토의 일부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국토의 일부고 또 생명의 원천이고, 예. 그리고 뭐 이게 자원도 되고 또 우리가 관리의 대상으로도 되고 또 우리 국내 유사시에는 물은 곧 안보다 이렇게 이런 말도 그렇게 있어요. 말씀드릴 수 물 관리 잘못하면 대량 홍수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과 또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수 치수라는 것이 아주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수라는 거, 물을 이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국민 경제 활성화되고, 국민의 또 이런 행복도 도모할 수가 있고, 생태계도 왕성해질 수 있고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치수. 예, 물 관리 잘해야, 물이 많을 때는 그거를 잘 적절하게 배수하고 관리를 해야 국민 피해를 막아볼 수 있고, 또 물이 부족할 때는 적절한 수량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적절하게 어떻게 확보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본래 기능은 뭐 환경보호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 자, 보전을 주로 중시하는 환경부에 지금 이수치수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가뭄의 강도와 빈도가 심해지고 또 집중호우, 전례 없는 그야말로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와서 피해를 야기하는 그거를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어쩌면은 물그릇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또 적절한 그 배수할 수 있는 여러 시설 보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뭐 가장 뭐 중심적인 기능을 환경 보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넓게 보면은 이제 물과 관련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예.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그 핵심적인 이제 그 국토의 일부인 물만 떼갖고 이 환경부로 이관하겠다. 오히려 국토부의 전반적 국토관리에 허점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추적인 이 물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토의 그 이런 혈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혈관계를 따로 떼서 중추적 기능을 달리하면 인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죠. 저희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의 본래 기능은 이제 보전 기능인데 의장님 조금 시간 1분만. 예, 그래서 본래 기능에 지금 뭐 할 게 지금 예. 그 환경부가 지금 단순히 수질만 관리하는 거 아니죠? 네. 대기질 관리해야 상하수도, 되죠. 토질, 토양 오염도 막아야죠. 할 게 부지기수잖아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죠. 예. 미세먼지 대책, 종합대책 내오지만 지금 요새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직 뭐 어떻게 좀 악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3월 들어서 비상자감조치가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점점 우리가 우리 대외적인 요인도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예, 수질 관리도 지난번에 4대강 일환으로 뭐 우리가 3.2조가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오염은 관리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진짜 그런 해야 될 본래 업무도 많은데 국토부로부터 지금 소위 댐 건설 관리 또 하천 유지 관리 이런 업무를 또 가져와서 하시겠다는 거는 본래 업무를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의 변화 없이 저희가 수량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수량 업무를 통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그 인력이 우리 환경부로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우리 환경부가 또 별도로 쌓아왔던 노하우하고 이렇게 합쳐지면서 시너지가 훨씬 더 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토교통부의 다른 그 토목 업무라든가 그런 다양한 그 건설 정책 업무랑도 직결되고 활동한 거기에 노하우와 인력과 학문 분야가 얽혀 있어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떼갖고 환경부에서 하면 이 환경부에서 그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사전 이런 준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한 얘기된 거지 논리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우리 인력 훈련이라든가 공공가들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아직 동정가지가 안 된 상태에서
특검은 마치 그냥 뭐 국토부 사대강 주로 추진하는 공청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누가 업무 일이 되나 이런 식으로 또 정리가 되면 그건 안 되겠죠. 정부 차원에서는 교통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물 관리에 애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는 국토부가 그 동안에 우리 물 관리에 있어서 어떤 기여한 측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그 경험을 살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처럼 물을 대형 댐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 조직 개편에는 과거의 어떤 엄속성과는 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을 잘 또 살려나가면서도 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물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나라는 현재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위협 요소가 될 것입니다. 최근 OECD 통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노출도에서 35개국 중에서 1위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림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느끼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원전 사고나 메르스보다도 높고 다른 위험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국민의 우려처럼 정부가 아직 그 미세먼지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 측정기 개수를 살펴보면은 PM10, PM2.5 측정기가 각각 기초단체당 평균 1개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환경부 우리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미세먼지 측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 측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측정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이거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328개소 정도 측정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까지 505개소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어떤 그 대책, 정부 서비스 연령대가 합의한 순서와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진술이나 관계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추의 고장 보은, 와인의 고장 영동, 묘목의 고장 옥천, 절임배추의 고장 괴산군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경북 상주시 소재 민간개발조합이 1985년부터 추진해온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환경, 우리 안병옥 차관님, 예. 이제 그간 이 진행 결과를 보면 1985년도에 이게 경북도에서 최초로 온천 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상주시 피고로 환경이익 침해 소송에서 괴산군이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2004년도에 상주시 재허가를 받아서 2009년에 괴산군 대법에서 또 재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3년도에 또 이제 상주시에서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가 있었는데 이제 반려를 해서 2015년도에 또 2018년도에 이제 지금 올해 상주시에서 또 대구지방환경청에 재협의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저기 송영근 물환경 정책국장님도 저기 대구지방환경청장 하셨죠? 네, 내용도 좀 잘 알고 계시죠? 잘 모르세요? 내용은?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다음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법원 판결을 2번씩이나 이렇게 패소를 했는데도 이것을 계속하는 거 보면 우리 사법 안정성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개발 예정지 90%가 상주시가 아닌 외지인 소유로서 상주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셋째로는 이제 괴산의 청천 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청정지역으로서 이렇게 환경 보전을 침해할 수가 있다. 네 번째로 온천개발이익 향유지역, 그러니까 경북 상주시죠. 이 향유지역은 또 피해는 또 하류 개선지역이 이렇게 충북에서 보게 되고 청주까지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청주시까지. 근데 지금 보면 이 온천 사업이 다 또 이 물 건너간 사업이에요. 내리막길을 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보면 부곡, 온양, 수안보, 유성 온천 등 그때 한창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내리막길 사양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또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되면 또 이게 상당히 지역 경제에도 여파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흉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부 차관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좀 헤아려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시고 이럴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예, 문장대 온천 문제는 오랫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사법 절차라든가 행정 절차를 통해서 그 쟁점에 대해서 일부 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자가 제시하는 오수 처리 계획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 또 두 번째 그 하류 지역의 수질 오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금 주신 그 의견과 우려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특히 이해관계자들과의 어떤 그 논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하게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의 건강권 또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유영진 식약처장님 최근 유행하는 관련형 전자담배 있죠. 네. 이 유해성 관련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예. 일단 PPT를 보시겠습니다. 일반 담배하고 전자담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정작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과 유해성 분석 등 정보가 없어서 전자담배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들이 알 권리가 이렇게 침해되고 건강 위협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에서는 올해 안에 재조사의 제조 성분 신고와 유해성 입증을 의무화하는데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복지부 차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판단에는 이제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가 이제 결정적 차이는 연소와 흡연 그런 방식인데 이에 대한 차이가 전적으로 이렇게 무시된 성분 분석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즉 일반 담배는 직접 350도 정도의 연소를 통해서 즉 태워서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자담배는 700도 정도의 열선 스틱 가열을 통해서 증기를 이렇게 흡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식약처에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를 위해 진행하는 분석은 단순히 전자담배의 증기에 함유된 구대 성분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전혀 새로운 담배 형태로서 연소와 가열의 성분 도출 방식이 다르고 350도와 그 두 배인 700도의
열화학 반응이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함량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불철저한 유해성 분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예,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AI나 구제역이 완전히 자연재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원인을 따져보면 인적인 그런 책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청장님, 예. 농축산물 재해보험 제도 있죠? 네네. 태풍이나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으로 이렇게 할 경우에 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임산물의 경우는 대상 품목이,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 대상 품목이 6개 품목밖에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떫은 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임목의 경우 80% 산주의 80% 이상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는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대상 품목이 제한되어 가지고 가입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은 소나무 재손충 피해 이 경우도 가입이 힘들게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상 품목도 확대하고, 특히 이제 병해충이나 질병 대상을 설정하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임산물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품목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림하고 그다음에 숙각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재해보험을 이렇게 국가가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 자시라든가 유용 작물의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좀 이 단기소득원에 대한 이 보상 체계에 대해서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산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예, 상생과 조화의 도시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예, 산림청장님, 김재현 청장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예, 금년에도 또 강릉 지역, 저쪽에 삼척 지역에 또 산불이 발생했는데 고생 많으셨죠? 예. 네,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예.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은 제일 많은 원인이 뭡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산불 원인의 패턴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예. 실화라든가 또 특히 이제 주택 이 화재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예. 농업부산물 소각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예.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산림 지역에 이런 여러 가지 펜션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이런 레저 또는 이제 이런 주말 농장 이런 여러 가지도 이제 생겨나면서 화재 요인들이 이제 산림 주변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데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세요. 네. 제가 보니까 건축물 화재로 인한 화재가 최근 5년간에 7배가 증가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산불을 원천적으로 이렇게 초기에 잘 막고, 또 그것을 유사시에는 또 제대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사전에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유사시에 드론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감시 체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검토하시는 게 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그 사전에도 이제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방 단계에서도 활용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진화 단계에서 특히 야간 그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드론으로 지금 산불이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뭐 그 진화 전략을 세운다거나 예. 그 소위 말하는 작전을 거기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첨단 우리 그 기술이 많이 좀 새로 도입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도입해서 산불 예방 또 화재 그 진압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식약처장 우리 처장님, 예, 요즘 그 국민 먹거리 안전 어떻게 뭐 안전합니까? 배달 음식이 요새 많이 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 2인 가구가 늘고 또 이제 편리한 또 바쁜 일상 속에서 배달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안전 문제 큰 문제 없습니까? 지금 그 17년 4월 이후에 배달 예방 업무 체계를 협의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확대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 배달업체 그 이런 식품 안전 문제 또 위생관리 실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무허가 이런 또는 부적격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거로 좀 알려져 있는데 철저하게 실태 파악을 해서 국민들의 그 먹거리 안전 좀 만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예, 환경부 차관님, 환경부의 본래 기능이 뭡니까? 환경부 기능은 환경 보호에 있습니다. 예. 최근에 물 관리 일원화를 이제 하시려고 좀 계획을 하고 계셨잖아요. 네. 예.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국토부에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려는 물 관리 일원화를 하겠다. 예.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1994년 이후에 한 20여 년간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 지난 대선에서도 뭐 4개 정당이 다 공통적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함으로써 지금 중복의 문제라든가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물관리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많은 논의 있던 건 맞죠, 그죠? 여기에서 물은 뭘 말합니까? 물 관리 일원화 할 때 물을 뭐라고 좀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물은 어떤 대상으로 보고 계세요? 물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뭐 물을 이제 활용하는 관점에서는 수자원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또 물에는 또 많은 이것이 사회적 참사를 이야기한 가습기 사태의 교훈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즉 공학적 성분뿐만 아니라 이학적 측면의 인체 영향까지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몇몇 주위 분들이 전자담배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들로부터 일반 담배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두통, 메스꺼움 이런 것이 특이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흡연자 및 간접 흡연자들 대상으로 문진 성격의 설문조사가 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 문진 성격의 설문도 저희들이 지금 실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학적인 영양 분석을 위해서 그 관련된 연구도 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전자담배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이런 걸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서영교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박덕흠 의원님처럼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동쪽에는 용마산, 망호산이 있고 서쪽에는 중랑천이 있는 가운데 중 물결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용마산이 있어서 우리 산림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밑에 있는 달동네 많이 보셨죠? 네. 예, 제가 지난번 재난특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여러 번 질의했는데요. 산 밑에 있는 달동네, 그 달동네는 오랜 동안 사람들이 그냥 틀어지고 집을 짓고 살면서 자신들의 집이 된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 바로 밑에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달동네에는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곳을 올라가다 보면 소방차는 어느 지점부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봄철 등산객이 많으면서 대형 산불이 걱정되는 이 시기에 저는 산림청장께서 우리 산림청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런 달동네를 한번 시찰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저는 누누이 요구를 하는데 그 길을 소방차가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방차가 갈 수 있게 만들기도 하면서 산 바로 밑에는 길이 없어요. 아예. 집들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들을 다녀왔었거든요. 집을 고치고 내놓으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집을 고칠 차가 들어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산 바로 밑에 달동네하고의 그 사이에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길을 만들어서 소방차도 유사시에 그 길을 가고 우리 산림청은 그 길을 아름다운 둘레길로 만들어서 봄이 되면 사람들이 산을 보고 또 달동네에 사는 것이 또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면 일거양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장님께서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달동네와 산동네 다녀보면서 그런 대책을 만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산에서 산불이 나서 이 달동네로 이렇게 번져서 그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 조치가 필요할지 한번 현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의 산림청에서 자주 왔었어요. 생태화하겠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격려하고 고맙다고 했는데요. 새로운 산림청장님 모셨으니까 이번에 오면서 저희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사례가 돼서 곳곳에 아름다운 둘레길과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 일거양득, 꼭 먹고 알 먹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가 이번에 미설치로 화재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해야 되는데 뭐 병원들이 의원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설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병원만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시장에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러면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신 상인들에게 스프링클러를 내가 반 줄 테니까 당신이 반 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데 반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병원이나 그런 것도 사례로 저는 건물주가 일정 부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비용, 나라에서 지원도 하고 건물주도 하고 그리고 그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도 일부분을 해야 스프링클러 설치가 되지 상인들이나 이런 병원 사람들도 나 이제 문 닫고 나갈 생각하면서 스프링클러 설치하지 않으면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장성 요양병원 때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못해가지고 참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이제 또 질문이 있어서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재정 당국과 그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협의하겠습니다. 건물주 그리고 임대인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부에 질문하겠습니다. 퍼실이 그러면 거기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 요소가 들어 있는 거지요? 퍼실이에요? 네. 예. 환경부에서 이번에 퍼실 수거 명령 내리면서 자체 검사 안 했다라고 했는데 자체 검사 안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런 유해성 물질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해성 물질이 들어있는데 제가 실제로 퍼실 세제를 써요. 퍼실 세제에는 없나요? 걱정스럽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퍼실 세제를 쓰기 때문에 탈취제에 있는 건지 그게 좀 애매한데요. 저는 그 자가 진단을 안 했기만이 아니라 거기에 유해성 물질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대량적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수거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식약처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장님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눴는데요. 술집 하고 싶진 않지만 동네 호프집을 하고 있어요. 동네 여러분들이 호프집 하고 있는데 젊은이가 들어왔어요. 주민등록증 검사했더니 언니 주민등록증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